이 불안세대라는 책을 읽고 나서 지금의 부모들은 왜 이렇게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는지 이걸 이해하게 됐고요. 예전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성세대가 이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해소해야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부모에게는 어떤 태도와 교육 방침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부모가 아니라서,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학생이 아니라서 이 문제점이 제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러한 외면이 모이고 쌓이면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더 망가지는지 피부로 느끼게 해준 책이에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책을 쓴 저자가 생각하는 스마트폰 사회의 개선 방향성이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까 하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조너선 화이트의 불안세대라는 책을 읽고 좀 제가 느낀 점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책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함께 부모들에게 청소년기에 스마트폰 사용을 이렇게 조절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아닌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책에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느꼈던 것들도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공감 갔던 문장은 부모가 청소년들한테, 아이들한테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 보호를 하고 있고 가상 세계에서는 과소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요즘은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다르게 아이들을 다 학교 앞까지 부모들이 데려다주고 또 데리러 오고, 고학년들도 중학생들도 부모들이 이렇게 태워다주고 막 이렇게 다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좀 공감이 잘 안 갔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부모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는지조차도 스마트폰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은 책 내용에 중요하게 다루는 몇 가지만 잠깐 요약하고 갈게요. 다 요약해서 말씀드릴 순 없고 그렇게 하면은 또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중요한 포인트들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스마트폰이 우리 인간 세상에 끼친 4가지 해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저도 잘 때 핸드폰을 보면서 보다가 잠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이 빛이 잠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휴대폰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은 또 잠을 깨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수면 부족을 굉장히 유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박탈한다고 해요. 저만 해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SNS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이랑 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사회적 관계가 사실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몸짓, 행동을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박탈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SNS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관계의 단절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면하고 있으면 내가 좀 기분 상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그 상대의 기분도 생각해줘야 되고 상대가 어떤지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무례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단절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세 번째는 주의력이 분산된다고 해요. 저만 해도 일을 하다가 아니면 책을 읽거나 다른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집중력이 되게 빨리 흐트러지고 자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한쪽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쪽 손에는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혀 멀티태스킹을 못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양손으로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독성을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많이 보시잖아요. 그걸 보면은 넘기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독성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긴 걸 못 봐요. 원래는 이제 유튜브도 막 2, 30분 되는 영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는 좀 봤는데 이 2, 30분 되는 영상도 이제 긴 거예요. 그래서 1분 미만의 쇼츠나 릴스만 보고 그 짤막한 정보로 내가 무엇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게 청소년기 아동한테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진짜 자세히 잘 다뤄주시는데 여아, 남아를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여아한테는 내면화 장애로 이어지는데요. 내면화 장애라 하면 불안, 두려움, 슬픔, 절망, 사회적 관여에 이제 거리를 두는 걸로 나타내고 있고요. 여자아이들은 특히나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사춘기가 오면은 외모를 신경 쓰기도 하고 막 내 신체에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내 눈에 보이는 같은 반 친구들, 같은 학교 친구들 정도였는데 이제는 불특정 다수, 인플루언서나 뭐 연예인은 물론이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구별이 불가한 사람들까지도 우리 외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사실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에 엄청 마르게 보정된 사진을 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관계적인 문제도 있는데 예전에도 왕따가 있었죠. 문제였죠. 사회적 문제였는데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을 만났을 때, 학원에서 애들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24시간 아이들한테서 배제를 당하고 뒷담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카톡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괴롭히거나 아니면 얘만 빼고 다른 단톡방을 만든다거나 사회적으로 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융합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배제가 당하고 이런 게 24시간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우울감은 더 크게 아이들한테 이제 미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당하고 나서 아이들이 불안이나 자해를 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책에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응급실 방문 자해 환자 수를 봤을 때 여성 청소년 자해 비율이 3배나 증가하였다라고 했고요. 2010년 초반에 사춘기 직전 여아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나? 왜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횟수가 늘었으니까 스마트폰과 Z세대가 탄생한 시기인 거예요.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으로 출시되었고요. 2010년 6월에 아이폰 4가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 4부터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도 스마트폰이 전파가 되었고 SNS에 노출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울감이 훨씬 심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은 좀 낮았는데 대신에 비디오 게임이나 뭐 포르노, 유튜브에 과몰입을 하는 형태로 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고요.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주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주체성이 애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이 있지 않고 뭐 비디오 게임 같은 가상 세계에 애들이 묻혀버리다 보니까 목적성도 없어지고 동기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회화가 미발달한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뛰어놀면서 뭐 축구를 하거나 뭐 말뚝박기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 몸으로 막 놀고 서로 싸우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할 시간에 비디오 게임 같은 데서 댓글 이런 걸로 보고 포르노 같은 걸로 잘못 접해가지고 폭력적인 성향은 늘어나고 히키코모리 같은 사회적 고립 현상이 일어나거나 학업을 안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많고요.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외면화 장애가 일어나는데요. 행동장애나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폭력 성향이 막 두드러지는 등의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 여아에게 공통적으로 애들이 현실 세계에서 친구들을 잘 사귀지 않고 집단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큰 문제냐면 우리가 또래 집단을 형성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면서 이 기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읽고 사회적 눈치라는 게 성장한단 말이죠. 또래 집단에서 싸워도 보고 다퉈도 보고 어떤 사회적인 눈치를 배워가는 건데 그런 걸 전혀 학습하지 못하다 보니 윗세대와의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들끼리도 교류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이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그 아이들을 가둬서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이 너무 위험할까봐 학교도 데려다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저는 처음에 막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놀이터에서 흙 퍼먹고 자랐는데 왜 갑자기 자기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이렇게 아이들을 막 이렇게 간섭하고 가두면서 키울까라는 생각을 막 많이 했었는데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하는데 보통 기자들이 행복한 기사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맨날 그 범죄나
위험한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글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매번 접하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만 해도 막 그런 거 보면은 돌아다니질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잠시 한단 말이죠. 내가 낳은 이 소중한 자식이 그런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에 걱정이 너무 많이 되니까 아이들의 현실 세계를 막 구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현실 세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채찍을 막 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사주면서 그 스마트폰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는 무엇을 하는지 크게 이제 제재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게 정말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에게도 스마트폰이 굉장히 해악이다. 어른에게도 주의력 결핍이나 중독성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이 되었고요. 물론 저는 이제 다 커서 이런 걸 접했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인 어떤 관계는 우리 또래 집단 속에서 많이 배웠고, 그나마 중독성도 좀 덜하고 내가 그게 문제인지도 알고 하지만,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왜 문제인지, 그게 왜 나쁜 건지 아예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저보다 한참 밑세대의 친구들을 봤을 때 가끔은 애들이 진짜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좀 싸가지가 없지? 왜 이렇게 좀 관계에 대해서 미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관심을 안 뒀던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왔던 건데, 그 아이들의 탓만한 거죠. 윗세대한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나약하게 자라는 거죠. 사실 행복이라는 게 다른 행복에 보면 역경가설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적당한 역경이 있어야만 사람은 행복감을 오히려 느낀단 말이에요. 외부 사건이 내부의 부정적 감정을 막 촉발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없애고 그걸 이겨내면서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 배우는 것들에서 또 행복감을 찾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잉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기도 어렵고 행복감을 느끼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롤모델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사회를 배우는데, 사회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게 사실은 나의 살짝 윗세대, 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존경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우리가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없게끔 좀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교사나 다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여초 직업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남자 선생님이 있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요. 유치원도 유아교육과 보면은 다 여자 비율이 훨씬 높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훨씬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올 때 특히 남자 아이들이 아빠를 제외한 어떤 남자 멋진 롤모델을 찾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인데 그 사람들은 거진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동성한테 느끼는 롤모델 존경심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운동도 하고 옆집 아저씨랑 뭐 이렇게 교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옆집 아저씨를 존경할 수도 있고 다른 어른을 존경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사회가 좀 단절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없고 아이들을 운동을 잘 시켜주지 않는 경향도 좀 있고 공부를 더 하라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뭐 태권도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존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되어서 남성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성 롤모델이 부재하고 그 부재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남성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계속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남자 롤모델이 부족해서 아이들은 남성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그 남자 어른이 되어서 밑세대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되지 못하고, 그게 이제 무한 궤도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저자는 4가지의 개혁을 주장해요. 조너선 하이트의 4가지 개혁인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생 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 16세가 되기 전에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아예 금지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나 선생님이 감독하지 않은 놀이와 독립적 행동을 더 많이 보장해라. 한마디로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뛰어놀 권리를 보장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셨거든요. 제가 실제로 좀 찾아봤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런 걸 좀 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켰는데요. 교사의 75%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집중력이나 대면 교류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사회성이 조금 길러졌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했고요. 중국의 경우에도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다고 중국어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중국은 이걸 일부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SNS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때 만 16세, 뭐 만 18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거나 뭐 이런 거를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이들이 더 똑똑해서 부모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뚜렷하게 규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학교도 있고 뺏는 학교도 있는데 아이들이 핸드폰을 이게 2개 들고 가면서 하나 내고 하나는 그냥 몰래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거고 제도가 사실 탄탄하게 지켜지기란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스마트폰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갖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기 위한 아이들에게는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사주기도 뭐하고 사주기도 뭐하. 특히나 요즘은 공부를 패드 같은 걸로 하잖아. 아이패드나 뭐 태블릿 PC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다 규제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베이스가 맞거든요.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핸드폰을 좀 자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막 해봤는데 요즘 회사들 중에 이제 보안이 중요한 회사들은 핸드폰에 무슨 어플을 깐다거나 뭐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아예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가되 학교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SNS나 그런 어플 사용이 다 금지되거나 데이터가 사용이 금지되고 오로지 전화 문자만 사용 가능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이들의 자율권도 보장하는데 학교 수업 시간, 일과 시간 내에는 최대한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뭐 SNS를 보지 않는 그렇게 핸드폰을 아예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또 핸드폰을 아예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그 핸드폰을 안 사고 싶기도 하고 핸드폰을 아예 기기적 결함을 그렇게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면은 애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고 효용성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다른 핸드폰을 사서 주게 될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확실한 방법은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되 뭐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학교 교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좀 막히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어떨까? 물론 제가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현실과 타협하는 방안으로 개혁을 이뤄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인식인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이 유해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만 해도 중독성 심하고 쇼츠 그만 봐야 되고 릴스 끊어야 되고 유튜브 끊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뭐 책도 읽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은데 누워서 릴스 보다가 잘 시간이 돼서 잤다 뭐 이런 스마트폰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닌데 좀 묻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공론화를 한 어떤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계기를 누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직업군이 형성된 게 이제 인플루언서 잖아요. 결국에는 연예인도 인플루언서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예인이든 인플루언서든 그 사람들이 이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많은 사람들한테 뭐 광고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공부를 엄청 잘하는 인플루언서 아니면은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능 만점을 본 친구가 딱 나와가지고 수능 만점 본 비결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스마트폰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뭐 챗 GPT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몇 번 해주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좀 캠페인을 많이 열어서 담배가 나쁘니까 금연하세요라는 공익 광고 캠페인도 있잖아요. 그런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많이 시도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들도 명확하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우는 방향성으로 흘러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좀 교육시켜 준다거나 지양할 수 있게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넛지라는 책을 읽었을 때 우리가 뭐 기부를 하게 만들거나 사회적으로 뭘 하게 만들거나 자연스럽게 하게 행동하게끔 이렇게 넛지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게 뭐 방송 프로그램을 좀 결혼과 친화적인 것들을 틀어준다거나 사람들이 완전 완벽하게 인지 못하게끔 근데 좀 인식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인간에게 해로운지 좀 많이 넛지를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사회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근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정민 씨가 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혼모노 보면 되는데 라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애나의 혼모노 그 책이 도서관에서는 거의 빌려볼 수 없고 막 가장 잘 팔린 책에 몇 달간 1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그런 연예인분이 그렇게 이 책을 추천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붐이 일었는데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계속 캠페인을 해주시면 이게 좀 먹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좀 자제하고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좀 자제시키는 데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좀 그런 식으로 궁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방안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의 아랫세대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같이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막 들었던 내용 중에 정말 슬펐던 거는 아이들이 운동회 때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운동회 승패도 주면 안 되고 무조건 무승부로 끝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어떤 잘하는 사람에게 상장을 주는 행위를 이제 금지시키고 아이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 친구들과 소수로 나눠 먹는 것도 금지시키고 뭐 이렇게 별의별 걸 다 금지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사실 슬퍼도 봐야 하고 부끄러움도 느껴봐야 되고 분노도 느껴봐야 되고요. 박탈감을 정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에 나오면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느껴보지 않은 아이들이 회사에 와서 박탈감을 느끼면 얼마나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친구한테 상장을 주는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구나. 나도 선행을 해야지.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시키게끔 그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규제를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물론 나쁜 선생님들 많았거든요. 근데 좋은 선생님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좀 권리를 더 많이 지금보다는 많이 부여해서 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좀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저는 폭력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수단은 선생님들한테 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일을 좀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책을 읽을 때만이라도 핸드폰을 좀 멀리 한다거나 그런 노력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책 말미에는 부모가 해야 될 것 하면서 0세부터 5세의 어린 자녀의 부모가 해야 될 것, 6세부터 13세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막 저한테 인상적이진 않았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정말 필수적인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는 현실 세계의 아이들이 참 많은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요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가상 세계에서 아이들을 빼와서 현실 세계에서 소통도 많이 하고 잘 놀 수 있는 어떤 방안, 놀이터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느낀 게 참 많은데 직접 읽어보면 더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래도 제 영상을 보셨으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을 내가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